안녕하십니까, 이기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소리글의 시를 넘어서 어떤 시를 한번 쓰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시라고 한번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시가 아니라 글입니다. 참 간결하고 좀 청년들한테 아주 좋은 글인데, 한번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다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계속 나가는 글이죠. 어떻게 읽어보니까 뭔가 딱 말은 못하겠지만 익숙한 글 아니에요? 이 글은 아마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민태원 선생의 그 청춘예찬이라는 수필이에요.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우리가 수필 쓰는 분들은 계속 쓰고 이렇게 본받아야 될 만한 글이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썼느냐 하면은, 어떤 분들은 수필 같은 것을 그냥 음보수만 띄워가지고 줄줄이 이렇게 칸을 바꿔가지고 연을 만들면은 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보면 이 시라고 이것을 이 청춘예찬을 이렇게 음보별로 띄어서 숨을 쉬면서 읽었을 때 괜찮은 듯 하면서 뭔가 아쉬운 게 많이 있죠. 못 느끼십니까, 혹시? 자, 이거는 이 청춘예찬이라는 글 자체를 그대로 넣었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글이지만, 시로 보았을 때는 압축이 상당히 안 돼 있는 글이죠. 그리고 생략이 안 돼 있어요. 압축 생략을 하면서 그 수필을 짧게 축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축약을 하면서 전달했을 때 그 상대자, 읽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또 어떤 감상을 할 수 있고 그 감정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세밀하고 정확한 전달은 될지 몰라도 이게 시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감성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만일 이 청춘예찬이라는 것을 시로 쓴다면은 적어도 이런 식으로 조금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죠.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겠지만 일부 좀 단어들을 좀 쳐낸 거죠. 그래서 청춘,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네. 청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들어보라.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청춘의 피는 끓고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의 힘은 거선의 기관. 이것이다. 인류 역사의 동력,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한 얼음 같고 지혜는 날카로운 갑속의 칼. 청춘에 끓는 피가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랴, 인간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뿐.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아까에 비하면은 설레이는 말이다. 이 수식어구의 어떤
이 동사들을 상당히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여기서 거선의 기관 뭐 이런 도치를 시켜버렸고 그러면서 강조시켰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좀 시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제 시를 썼을 때는 그냥 음보에 맞춰 가지고 그냥 잘라 가지고 구를 만들고 하나의 그 몇 개 구를 묶어서 연으로 만들고 그러는 것을 그냥 시라고 착각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필 같은 글들 그 연을 다 깨고 그 구를 깨서 하나로 붙여버리면은 그냥 하나의 수필이 되는 그런 글들을 시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시와 수필의 차이는 바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의 말이 시적으로 들릴 경우에 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은 알던 모르던 자기가 하나의 그 말을 리드미컬하게 하면서 하나의 음보를 딱딱 맞춰가면서 그 강약이나 장단을 구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말은 사실 그 강약을 주는 언어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강약을 주어가지고 음보를 맞추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원래 전통적으로는 우리말은 장단을 맞추는 언어예요. 근데 장단을 맞추는 것과 그 축이나 성조를 맞추는 것과 어떤 강약을 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아직은 그냥 느낌으로 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봤지만 저도 하나의 그건 없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말은 오리무중이라는 걸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오리무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리무중 요 셋은 길게 발음을 해줘요. 오리무중. 근데 그 한자를 읽을 때 중국의 그 성조 지금의 어떤 한자 읽는 방식으로 읽는다면은 오, 리, 우, 중이, 중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 삼성으로 읽을 때 1, 2, 3, 삼성은 어차피 우 이런 식으로 낮추면서 다시 길게 붓다 보면은 우리말로 어차피 이건 길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성 같은 경우는 그냥 짧게 발음이 되죠. 일성에. 근데 이제 그 우리는 또 안개 무자 이 무자를 길게 발음하거든요. 근데 그 시에 쓰는 그 성조와 지금 현대 중국 성조는 상당 부분의 차이가 있거든요. 시는 옛날 그 당나라 때 쓰던 성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지금의 중국어는 그 베이징 지방에 그 보통 문화어라고 해서 베이징 지방에 있던 그 언어와 그 만주족들이 한자를 발음하던 어떻게 보면 그 청나라 말기의 상류 사회가 그 만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주족들이 쓰던 방식, 한자 읽던 방식을 혼용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언어가 현대 중국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옛날 당나라식의 언어는 요 상성 오
여기서는 분명히 삼성인데 여기 이성으로 발음을 해요. 리. 요거는 지금 현대는 사성인데 삼성으로 발음을 해요. 고. 요건 평성 일성이 되는 거예요. 평성. 이 느낌이 보통 이거 옛날 음으로서 이 일성은 짧게 발음하고 옛날 거성은 그러니까 옛날 입성, 사성은 우리말로 그 한자가 들어오면서 짧게 발음하는 단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몇 개 글자를 찾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 부분 그런 식으로 변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몇 프로가 그렇게 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 한자를 지금 따져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보면 우리는 우산 할 때 우산, 산은 짧게 발음하고 여기서는 길게 발음하죠. 그러면 이건 상성이거든요. 우산은 어근 또는 그 꽃사슴 우운이 되는 거고 산은 한운이 돼요. 그럼 상성 상승이면 둘 다 똑같이 길게 발음해야 되는데 우리말에서 산은 짧게 발음해요. 또 거기서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중국어로는 이울산 이런 식으로 발음할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옛날 발음은 오 산 이런 식으로 발음할 거라고요. 그 당나라식 발음은 의산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보면은 또 동하이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 요즘. 근데 이게 동자는 짧게 발음해요. 우리말은 동해. 근데 해 자체는 상성이거든요. 해 옛날의 음에선 지금은 사성이지만 지금은 삼성이지만 글쎄요. 아직 이거는 제 느낌이지만 이건 꼭 그런 건지 하여튼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말로 짧게 발음하냐 길게 발음하냐를 가지고 이렇게 한시리에 쓰는 그 한자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냥 왠지 모르게 이게 이건 상성 같다, 이건 측성 같다, 이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소리글이라는 요거는 뭐 하여튼 제 생각이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한번 한시를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한시도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뭐 고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절구나 일시가 있죠. 그것도 5원, 7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